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십시오. 우리 담비가 저 여인이 아니면 이대로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장터 한복판, 이마에서 흐른 피가 삭막한 흙바닥을 적시는데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딸년 약 사줄 돈으로 젊은 계집에 눈이 멀어 환장을 했다며 제 얼굴에 침을 뱉었지요. 하지만 제가 그날 목에 굵은 밧줄이 감긴 채 짐승처럼 끌려온 그 여인을, 전 재산과 제 10년의 인생을 저당 잡히며 사온 데에는 세상 누구도 짐작지 못한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름 없는 상골 짐꾼이었던 제 가문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나라를 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조선팔도 장터치고 사연 없는 곳 없다지만 그날 읍내 장터의 공기는 유독 시리고 선뜩했습니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여인 하나, 그 목에 감긴 개목줄 같은 굵은 밧줄 끝을 쥐고 있는 건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감청색 비단 도포를 걸친 거강군 한덕수였습니다. 그는 제 배를 툭툭 치며 주변 구경꾼들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요. 자자, 구경들 그만하고 이 인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몰락한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라 몸뚱이가 아주 귀물이란 말씀이야. 어디 가서 이런 귀물을 보겠나. 여든 양이면 거저 가져가는 것이야. 여든 양이라니.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쌀 몇 가만이면 사람 하나를 사던 시절에 여든 양은 상골 장작꾼인 제게 평생을 구슬땀 흘려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제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땀독이 시커멓게 올라 얼룩진 무명저고리는 어깨 부분이 헤어져 살가죽이 훤히 보였고 무릎이 다 드러난 바지에는 흙먼지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지요. 집신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때가 끼어 거뭇거뭇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를 보며 코를 쥐고 피했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 따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쇳소리를 내며 숨을 몰아쉬는 7살 딸아이, 담비 때문이었지요. 담비는 벌써 석 달째 원인 모를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곧불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아이의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고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헛구역질을 해댔지요. 아바, 나 가슴에 불이 난 것 같아.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오늘 장날은 담비의 몹쓸 기침을 고칠 약 한 첩을 지으려 석 달간 목숨 걸고 모은 전 재산을 들고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비가 지금 약방이 아니라 포박된 여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언니 사가자. 응? 제발 아빠, 저 언니라면 내 기침을 멈춰줄 것 같아. 담비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밧줄에 묶인 여인을 향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흐릿하면서도 기이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한덕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고약한 냄새, 어디서 거지 새끼가 기어들어와서 제 술을 옴붙이나. 저리 안 가. 한덕수의 거친 일갈에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때 묻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자르르 쏟아부었지요. 노전 몇 푼과 은전 2억에, 그리고 구겨진 종이돈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 전부요. 여든 양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목숨값이라도 보태겠소. 저 여인을 우리 담비에게 주시오. 장터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지요. 저 미친놈 보게, 지딸 약 사줄 돈으로 여자를 사? 상골 호라비가 장가 못 가 환장을 했구먼. 구경꾼들의 비아냥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마을 유지인 윤 노인마저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 말세로다. 근본 없는 짐꾼놈이 어디서 사람 욕심을 내는가. 하지만 제 눈은 오직 한 곳,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저고리의 흰 동정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지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도 절망도 아닌 서늘할 정도로 맑은 눈동자가 제 떨리는 손과 담비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힘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때 담비가 다시 한번 격한 기침을 몰아쉬더니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제 품으로 툭 꺾여 쓰러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꺼져 내렸지요. 저는 한덕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쿵 소리가 날 때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장터의 마른 흙바닥을 검붉게 적셨습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시오.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 장작을 패다 바치겠소. 우리 담비가 저 여인이 아니면 이대로 숨이 넘어갈 것 같다지 않소. 한덕수가 돈뭉치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까짓 푼돈으로 어딜. 야 이놈아, 이 여자는 아무리 집안이 망했어도 뼈대 있는 집 가시네야. 내 놈 같은 산골 짐꾼 놈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제 처절한 통곡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는 계산이 빠른 장사치였습니다. 제 쌈짓돈은 적었지만 저 같은 건장한 사내를 평생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남는 장사라 여긴 모양입니다. 좋다. 내 놈이 가진 전부와 앞으로 10년간 내가 시키는 모든 굳은 일을 군소리 없이 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 재수없는 물건을 넘겨주지. 저는 망설일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돈을 모아 한덕수의 발치에 밀어넣고 거강군이 내민 누런 종이 위에 제 거친 엄지손가락을 눌러 붉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긴 계약이었답니다. 밧줄이 풀리고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혼절한 담비의 손목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자 담비의 거친 숨소리가 아주 조금은 잦아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가십시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녀를 따라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미친놈, 제 발로 지옥길로 들어가는구먼. 저 여자가 귀신인지 구렁인지 어찌 알고 덥석 산단 말인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저물어가는 노을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앞서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고 딛는 발걸음마다 묘한 풀냄새가 배어나오는 듯 했지요. 저는 등 뒤에 담비를 업고 한 손으로는 연화가 끌고 온 낡은 보따리를 쥔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위태로운, 하지만 모닥불처럼 꺼지지 않는 담비의 생명줄에 대한 믿음이었지요. 한참을 걷던 제가 어렵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했소? 그녀는 멈춰 서지 않은 채 대답했답니다. 연화라 부르십시오. 이제 나리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신세가 되었으니 그저 부리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겸손했으나 결코 비굴하지 않았지요. 저는 문득 그녀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었을 텐데도 그녀의 손톱 밑은 정갈했고 가늘고 긴 손가락에는 무언가 귀한 일을 해본 사람의 기품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윽고 산등성이에 제 낡은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지요. 장터에서 만난 이 기묘한 인연이 제 인생을 구덩이로 몰아넣을지 아니면 담비의 생명을 살릴 신령님의 선물이 될지 산속의 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비의 작은 손이 제 목덜미를 아주 살짝 움켜쥐었을 뿐이었답니다. 달빛조차 차갑게 식어버린 깊은 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담비를 조심스레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말이 아랫목이지 뗄감이 없어 냉골이나 다름없는 차가운 방바닥이었답니다. 저는 미안함에 아이의 마른 손을 만지작거리며 연화의 눈치를 살폈지요. 집이 보시다시피 이 모양이요. 80양이나 주고 모셔온 분을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 모셔와 내 면목이 없어. 원망이라도 들을까 조마조마했지만 연화는 곧장 소매를 걷어붙였답니다. 나리, 미안해할 시간에 물부터 올리십시오. 아이의 숨이
더 차오르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보다 차가웠지만 제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하게 들렸지요. 저는 곧장 마당으로 뛰어나가 우물물을 한 통 길어왔습니다. 그 사이 연화는 낡은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비단옷이나 보물은커녕 정체 모를 나무 껍질과 말라비틀어진 풀뿌리들이 가득했답니다. 연화는 무명천으로 감싼 작은 칼을 꺼내 약재들을 정갈하게 썰기 시작했지요. 서걱, 서걱. 일정한 리듬으로 나무 껍질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을 수련한 도인마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돈을 주고 파는 물건으로 보았지만 나리는 저를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연화가 약초를 다리는 동안 저는 멍하니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일렁이며 비쳤지요.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각서를 쓴 것은 단순히 담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비루하게 도망치며 살던 제 삶을 끝내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내린 사내의 결단이었던 셈이지요. 내 비록 지금은 짐꾼 노릇이나 하는 처지지만 내 맹세 후 당신과 담비 굶기지 않겠소. 당신만큼은 이 집안의 사람으로 대우하겠소. 제 투박한 진심에 연화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지요.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방 안은 이내 은은하고도 씁쓸한 약초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이 예사로운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 마냥 방 안을 휘감더니 담비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착각이 든 것이죠. 게다가 연화의 눈동자가 등잔불에 비칠 때면 평소의 맑은 빛과는 다른 푸르스름한 안광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달인 약물을 담비의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그 약물을 먹음자마자 거친 숨을 고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담비의 창백했던 뺨에 미세하게 혈색이 도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황량했던 마당에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하루아침에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가 내린 추운 날씨였음에도 말이죠. 게다가 연화가 빨래를 널어둔 앙상한 나무는 한겨울임에도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연화씨,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제 물음에 연화는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리가 정성껏 나무를 패어 오셨으니 산신령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저는 약속대로 한덕수의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10년 노역의 첫날이었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산 아래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파은 장작을 본 장터 상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복의 백수, 자네 나무에서 왜 이렇게 진한 약초 냄새가 나나? 평범한 참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무를 팔 때마다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한 듯 몰려들었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장터 거강군 한덕수의 탐욕스러운 귀에도 마을 유지윤 노인의 코끝에도 닿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연화는 언제나 담비를 무릎에 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패다 버린 나무 토막을 깎아 담비의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했지요. 아바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수록 제 가슴 한구석은 찡해졌습니다. 돈 여든 양에 사온 물건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기적이었지요. 가난은 여전했고 한덕수의 핍박은 날로 심해졌지만 오두막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연화의 보따리 밑바닥에서 은밀하게 숨겨진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진귀한 약재의 씨앗과 황실에서나 썼을 법한 정교한 문양의 비녀가 들어있었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직감했지요. 이 여인은 단순히 팔려온 양녀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요. 나리,
세상에는 보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는 법이랍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연화가 제 등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연화 씨가 누구든 상관없소. 담비를 살려주었으니 말이요. 제 마리 씨가 된 것일까요? 그날 밤 오두막 너머 숲길에서 정체 모를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누군가의 시선이 제 집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불길함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너머 숲길을 훑고 지나간 그 기분, 나쁜 발소리는 단순한 산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눈먼 인간이 내뿜는 지독한 악취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운명이 저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려는 불길한 전조였지요. 다음날 이른 아침 사랑에도 채가 시기 전에 제 오두막에는 평소라면 감히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든 귀한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큰 약방을 운영하며 팔도 강산에 온갖 약물을 주무른다는 최약방이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산골짐꾼 백수노미 숲에서 신령님을 홀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초를 캐낸다는 기괴한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약방은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거드름을 피우며 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놈 백수야, 어디 그 대단하다는 약초 구경 좀 해보자. 평생 지게나 지고 장작이나 패던 놈이 무슨 재주로 산신령의 약초를 구한다는 말이냐. 어서 내놓아 보거라. 최약방은 코방귀를 뀌며 마루에 널려있는 약초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연화가 산 깊은 곳에서 개와 정성껏 말려둔 평범한 풀떼기들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약초를 하나하나 만져보던 최약방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튀어나올 듯 커진 눈으로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이보기 제인, 이게 대체 뭔 줄 알고 여기다 이렇게 팽개쳐둔 것인가? 이건 시장통에서 파는 일반적인 약재가 아니야. 한양의 내의원 어이들이나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자울령이 아니더냐. 게다가 이 말린 솜씨를 보게나. 약재의 기운을 단 한 터럭도 놓치지 않고 가둔 이 절묘하고도 기이한 법제 기술은 설마 최약방은 혼비백산하여 방 안에서 담비의 머리를 빗겨주던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그 당혹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맑은 눈빛으로 최약방을 응시했지요. 그 눈빛을 마주한 최약방은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 이제 알겠구나. 10여 년 전 임금님의 고질병을 고치려다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풍비박산 났던 한양서 대감댁의 비전 기술이로구나. 자네 혹시 그 가문의 여식이 맞는가? 어떻게 이런 상골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연화는 대답 대신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이 탈로 난 슬픔보다는 이제껏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이 한마디로 끝날 것임을 직감한 체념의 한숨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장터에서 여든 양에 사온 이 여인이 사실은 나라의 보물이라 불릴 만한 비전 기술을 지닌 고귀한 가문의 여식이었다니 도무지 제 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최약방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백수자네, 자네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네. 이 약초 한 뿌리면 웬만한 고을 기와집 한 채 값이야. 내가 당장 판로를 열어줄 테니 어서 이 여인을 상전 모시듯 잘 모시게. 그날 이후 제 오두막에는 말 그대로 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조제한 환약과 정성껏 법제한 약재들이 최약방을 통해 한양 상당까지 흘러가며 곡에 팔려 나갔지요. 찌들어 살던 가난은 씻은 듯 사라졌고 담비에게는 부드러운 비단옷이, 제게는 빳빳한 새 도포가 생겼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그녀가 약초를 만질 때마다 손끝에서 은은한 금빛 가루가 날리는 듯한 그 신비로운 모습이 짙어질수록 그녀가 마치 저 먼 하늘의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연화씨,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구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었어. 한양의 큰 약재상 딸이었다면 어찌 나 같은 짐꾼놈의 밥을 지으며 지냈단 말이오. 제 씁쓸한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여전히 깊은 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 뒤편으로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터 거강군 한덕수의 귀에도 백수놈이 금덩어리를 주었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돈 여든 양의 팔아치운 계집이 알고 보니 노다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덕수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지요. 그는 마을 유지인 윤노인과 결탁하여 제 재산과 연화를 통째로 다시 가로챌 추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백수가 요망한 요물과 결탁하여 마을의 정기를 흐리고 장부에도 없는 인신매매를 저질렀다는 허무맹랑한 죄명을 씌웠습니다. 어느 날 밤 산아래 마을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저희 오두막을 향해 기어 올라왔습니다. 탐욕에 눈먼 늑대들이 드디어 아가리를 벌린 것이었지요. 거칠게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온 한덕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침을 뱉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봐, 백수놈아, 내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서 감히 주인도 몰라보고 재물을 챙겨. 이 계집은 엄연한 내 장부에 기록된 내 물건이란 말이다. 저는 기가 막혀 품 안에서 낡은 각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장터에서 내 전 재산과 10년 노역을 담보로 정식으로 사오지 않았어. 여기 증좌가 있단 말이요. 하지만 한덕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제 손에 든 종이를 낚아채더니 곁에 있던 횃불 속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붉은 불꽃 속에서 제 마지막 희망이 제가 되어 사라졌지요. 한덕수는 미리 준비한 위조 장부를 흔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마을 유지윤 노인까지 가세해 저를 풍속을 해치는 요물과 결탁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며 당장 여인을 내놓으라 호통을 쳤습니다. 한덕수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구석에 겁에 질린 담비를 위협하자 저는 무력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담비만은 건드리지 말라며 바닥에 머리를 찢는 제 앞에 연화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던질 결연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그만들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제 발로 당신을 따라갈 테니 이 사내와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하고도 처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마지막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봄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한덕수는 승전보를 울리듯 연화를 거칠게 끌고 산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져 피눈물을 쏟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약초향기 가득했던 오두막에는 이제 매캐한 횃불 연기와 짓밟힌 풀냄새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떠나기 전 제 손바닥에 몰래 쥐어준 차가운 비단 주머니 하나, 그것이 이 비극적인 밤의 끝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끌려가고 난 뒤의 오두막은 그야말로 참혹한 폐허이자 살아있는 자의 지옥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횃불의 매캐한 연기는 습한 밤 공기에 눌려 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고 그녀가 정성껏 가꾸던 마당의 귀한 약초들은 탐욕스러운 장정들의 발길질에 지식여져 비린내 섞인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지요. 저는 멍하니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녀가 마지막 순간 제 손바닥에 밀어 넣었던 그 차가운 비단 주머니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천처럼 느껴져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손톱만 한 환약 한 알과 정갈하게 접힌 종이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자 한자 피를 찍어 누른 듯 힘있는 필체로 그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지요. 나리를 믿습니다. 이 환약을 담비에게 먹이고 지체 없이 최약방을 찾아가 제 편지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릴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방역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닦아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짐꾼으로 살며 평생을 타인 앞에서 허리 굽히고만 살았던 제 비루한 등뼈가 처음으로 서슬퍼런 칼날처럼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혼절하여 가느다란 숨만 내뱉던 담비의 입속에
연화의 환약을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3달 넘게 아이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쇳소리를 내던 그 지독한 기침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칠었던 숨소리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변하더니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던 담비의 뺨에 은은한 복숭아빛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언니 어디 갔어? 아이가 눈을 뜨고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거대한 분노로 그리고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담비를 등에 업고 빗속을 뚫고 달려 최 약방의 집에 아이를 맡긴 뒤 그녀가 남긴 편지를 건넸습니다. 제 눈빛에서 살기를 보았는지 최 약방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급히 전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의 저택은 이미 승리에 도취한 악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장정들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들이키며 전리품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거만하게 앉은 한덕수는 연화에게서 빼앗은 약재들을 만지작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환약한 알이면 내 평생 돈 걱정은 끝이다. 이 계집이 입만 열면 서씨 가문의 비전 기술이 다 내 것이 된단 말이지. 윤노인, 이제 우리 시대가 왔소.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산 아래까지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부서지며 제가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몸은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나무를 팰 때 쓰던 낡은 낫이 들려 있었지요. 눈에는 자식을 잃을 뻔한 아비의 짐승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놈 한덕수, 연화 씨를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내 놈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제 보요에 한덕수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들의 그림자만 봐도 겁을 먹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매질에 어깨가 찢어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앞이 붉게 물들었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낫을 휘두르며 오직 연화가 꿇어앉아 있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아갔지요. 몽둥이가 제 등을 후려칠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으나 제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고통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미친 짐꾼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한덕수의 비명이 마당을 울리던 그 찰나였습니다. 저택 담벼락 너머에서 예사롭지 않은 위엄을 가진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멈춰라. 감히 이 나라의 귀물을 사사로이 가두고 고문하는 자가 누구냐. 대문 밖에서 수백 개의 횃불을 든 관군들과 함께 화려한 관복 위에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를 든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 약방이 연화의 편지를 들고 고을 근처에 잠행 중이던 어색에 목숨을 걸고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마을 유지윤 노인은 혼비백산하여 갓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덕수는 당황하여 훔친 약재들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어사의 서슬 퍼런 시선은 이미 마루 끝에 포박된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화는 보아라. 조정에서는 내 부친의 누명을 이미 벗겼으며 너의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엄명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 미천한 거강군 놈이 감히 너를 밧줄로 묶어 고문하다니. 이는 국법을 능멸한 죄다. 어사의 일갈에 한덕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대인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길 잃은 노비를 거둔 것뿐이옵니다. 한덕수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종이 꾸러미를 어색에 바쳤습니다. 대인, 여기 이 장부가 있습니다. 한덕수가 그동안 무고한 백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윤노인과 결탁하여 관가의 약재를 빼돌린 기록입니다. 제가 그의 밑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몰래 기록해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연화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스스로 증거가 되었던 강인한 여인이었지요. 한덕수와 윤노인은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광군들이 그들을 포박하여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려 빗물 섞인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제게 다가와
거칠어진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나리,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덧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시게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세 사람의 귀환은 이 상골마을 역사상 가장 통쾌하면서도 눈물겨운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낸 이 신비로운 여인과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악인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그 밤, 산 아래 마을로 멀어져가는 횃불의 잔상은 마치 제 인생을 옥죄던 검은 사슬이 타버리는 불꽃 같았습니다. 비바람이 멎은 자리에는 씻은 듯이 맑은 달빛이 내려앉았고 눅눅했던 흙먼지 냄새 대신 어디선가 은은하고도 서늘한 매화 향기가 번져 나오는 듯 했지요. 어사대인의 섰을 퍼런 추궁 앞에 한덕수와 윤노인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며 비굴하게 죄를 떠넘겼지만 연화씨가 목숨 걸고 기록해둔 그 치밀한 장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게 던졌던 돌을 거두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여제 미친 호랍이라 부르며 침을 뱉던 이들이 이제는 어사대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연화씨의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눈조차 맞추지 못했지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단비를 품에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려 세상이 붉게 보였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 터져나오는 뜨거운 감동은 그 무엇보다 선명했습니다. 여든 양에 사온 이 기적같은 인연이 단순히 제 딸아이의 숨통을 틔워준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고을의 악취를 씻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어사 출두가 있고 난 뒤 읍내 약방에서 몸을 추스르던 제게 연화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밧줄에 묶인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서 대감댁의 여식, 서연화로서 당당히 신원을 회복한 고귀한 신분이었죠. 그녀가 입은 비단옷은 달빛보다 눈부셨고 그녀를 대하는 관원들의 태도는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겁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구름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날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졌고 가문의 재산도 나라에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연화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럼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구려. 당연한 일이지요. 당신 같은 분이 이런 상골짐꾼의 오두막에 계실 분이 아니었으니 말이요. 그때였습니다. 연화씨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히 어루만졌지요. 날이 제가 장터에서 목에 밧줄이 감긴 채 짐승처럼 끌려다닐 때 수많은 사람이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보아준 이는 오직 나리뿐이었습니다. 여든 양이라는 전 재산과 10년의 노역, 그리고 목숨까지 내던져 저를 구한 것은 나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저를 다시 살게 했는데 제가 어디로 간단 말씀입니까? 그녀는 한양의 화려한 저택 대신 단비의 숨소리가 머무는 이 산골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주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달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짐짝만 짊어지던 제 어깨에 이제는 삶의 무게가 아닌 행복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짐승도 외면하던 그 가파른 산비탈 오두막터에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앉았습니다.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우산을 써야 했던 억사의 지붕 대신 이제는 정갈한 기와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집니다. 집 주변으로는 연화씨가 정성껏 가꾼 약초밭이 끝도 없이 펼쳐졌고 그 향기가 골바람을 타고 읍내까지 전해져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백수의 약산이라 불렀답니다. 제 모습도 예전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시커먼 땀독이 올랐던 무명저고리 대신 이제는 정갈한 회색 도포를 입고 상투도 반듯하게 틀어올렸지요. 비록 손바닥에 박힌 깊은 굳은 살은 예전 짐꾼 시절의 훈장처럼 남았지만 제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불안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장작을 패지 않습니다. 대신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에게 대가 없이 약초를 나눠주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거두어 약초밭에서 일자리를 주는 덕망 높은 주인이 되었답니다. 아바, 엄마 나왔어. 마당 너머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10살이 된 담비가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뛰어 들어옵니다. 창백하고 마른 뼈마디만 만져지던 그 아픈 아이는 간데없고 이제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영락없는 아가씨의 모습입니다. 담비는 연화씨의 곁에 앉아 직접 캔 약초 주머니를 자랑스레 내보입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 골짜기에서 찾아냈어. 이거면 이웃 마을 할머니 기침도 금방 낫겠지? 연화씨는 담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습니다. 담비는 이제 연화씨의 뒤를 이어 약초의 기운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독한 기침에 숨조차 못 쉬던 아이가 이제는 남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곤 합니다. 이것이 정녕 제가 여든 양으로 산 기적이란 말인가 하며 가슴이 벅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화씨와 저는 돌려받은 가문의 재산을 모두 털어 고을에 보민각이라는 약방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약을 지어주는 곳이지요. 한덕수가 탐욕으로 모으려 했던 분은 연화씨의 손을 거쳐 수천 명의 생명으로 피어났습니다. 때때로 밤이 깊으면 저희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 멀리 장터가 있는 읍내를 내려다봅니다. 그날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꽃이 피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막힌 사연을 여든 양의 기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약초산의 선녀와 짐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화씨는 늘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약초의 기운은 산신령의 것이요. 그것을 발견한 것은 나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복락은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나리의 선한 마음이 불러온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도 이 이야기는 팔도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건 진심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약으로 되갚은 연화씨의 깊은 속내와 보잘것없는 처지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했던 제 무모한 선택이 만나 이 상골마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장날이면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겉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안에 든 진심을 보라고 말이죠. 여든 양으로 사람을 산 게 아니라 하늘의 복락을 통째로 샀던 그날의 선택.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약방으로 달려가지 않고 밧줄에 묶인 채 도움을 기다리던 그 여인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거친 산비탈 오두막도 언젠가는 황금빛 기와집보다 빛나는 낙원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연화씨 그리고 담비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온몸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오늘 야담록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밧줄에 묶인 채 도움을 기다리는 연화와 같은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았던 백수의 선택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기적 같은 인연이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예시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밤바람처럼 시원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